소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세계 아동의 날 등 아동권리 주간이 바로 11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의 사건 등 여러 가지 아동학대가 드러나면서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예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앵커 간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00년도 10월에 어떻게 보면 22년이라는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센터라는 이름으로 좀 낯설긴 하지만 이제 그 설립이 됐고 그 개소가 돼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 같은 기관들은 학대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판단된 가정에 가기 때문에 거부적이고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의 그 접촉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가정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서 네네. 거리적인 접근성에도 좀 약간의 한계가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상담원들이 그 가정에 방문에 지원을 할 때 또 적극적인 방문을 또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호의적으로 느끼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내가 왜 아동학대냐 이렇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셔가지고 아직도 조금은 어려운 현장에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전북에 이곳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더불어서 몇 개가 있는 곳이죠? 네, 전북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총 2개, 네네. 전주시 아보전, 그다음에 전주시 완산 아보전, 그다음에 남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방임까지 여러 가지의 학대의 실태가 있을 텐데 이건 학대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떠한 근거라고 하자면 가장 명확한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게 이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신고가 되면 그 가정에 근거하여서 현장에 방문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 아동학대 신고에 근거한 내용들을 판단하고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학대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피해 아동을 만나보고 주변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대를 한 행위 의심자라고 표현을 하죠. 의심자. 그 의심자와 면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대 유무를 판단을 하는데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신체 학대를 했는지 아니면 정서 학대를 했는지 성학대를 했는지 아니면 방임을 했는지 아까 애매모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랑으로 혼을 낸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명확하게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명확하게 아동복지법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학대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때리면 아동학대입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그런 문구 있잖아요.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예, 참 그 오래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을 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부모들이 과연 준비가 돼 있을까? 그 양육할 때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힘이 부모에게서도 좀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또 빨리빨리 문화고 또 뭐 핑계이긴 합니다만 맞벌이 가정에 모든 것들이 좀 더 성급하게 돌아가는 것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게 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는 부모, 가족이 가장 많은 것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예. 아무래도 부모만큼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앵커님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그 안에서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부모와 마음이 맞지 않고 그 자녀의 모습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하면, 이제 본인이 옛날에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배웠던 잘못된 이제 그 훈육 방법이라고 하죠. 뭐 체벌을 이제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똑같이 때려도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 아이는 때려서라도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일부는 계시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 아무래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에게 하고 싶진 않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상황적으로 너무 공핍한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아이를 방치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정방문을 저희가 아까 사례 관리를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 상담원들이 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 옆집에서 네, 또 내지는 내 주변에서 아니면 또 우리 집에서 맞아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을 목격했을 때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신고 의무자가 있다면서요. 네. 요 좀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누구나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뭐 이웃이든 누구든 다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과 밀접하게 일하는 직군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아동복지법상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5개의 업무 직군을 정해놨습니다. 뭐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들과 밀접하게 일하는 교사,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뭐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25개의 직군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꼭 아동들을 아동학대 의심 상황 아니면 알게만 되어도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 됐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신고 의무자의 보호는 잘 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그거에 대한 되게 이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아무래도 어려움들도 호소를 하세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는 강화되긴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승리 사건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외에도 아동학대 처벌법에도 실제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법적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있죠. 그 옆에서 만약에 이제 옆집에서 아이를 폭행하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이게 의심만 가지고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어떤 그 뭐 신체적인 그 상태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 아이가 좀 이상해 보인다든지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는 누구나 쉽게 또 있지만 아까 앵커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날씨가 꾸물꾸물한 것처럼 그 시그널을 보내는 행위가 뭐냐면 아이가 뭐 굉장하게 어두워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옷이 계절에 맞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많은 사망했던 아이들이 다른 또래에 비해서 왜소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너무 외형적으로 비대해진 상황에서 다른 아이를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집안에서 심각하게 학대를 받아서
공격성에 대해서 익숙해진 아이들이 오히려 또 밖에 나가서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오히려 막 그 음식을 구걸하는 행위. 그러니까 집에서 잘 못 먹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더 먹는 거에 대해서 식탐을 하는 경우.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심각한 경우는 학교에 안 나가고 네. 결석하고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주변을 빙빙 도는 거죠. 그런 네네. 아이들을 네. 발견하면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극을 준비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형극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영호 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대학교 16학번 사회복지학과 최영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대학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 대학생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면서 인형극 강사로 또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개 병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행사에서도 지금 인형극 준비하셨다고요? 매년 준비를 해서 항상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최용호 강사도 학생이면서 어른이잖아요. 아, 네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 내지는 편견,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또 실제로 공연하면서 이런 편견들이 실제로 있구나. 이런 편견들을 좀 깨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물론입니다. 일례로 보자면은 요즘 어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편견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는 좀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사회 현상을 좀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주린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네,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헬린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 이 어린이라는 그 단어가 아마 1920년에 처음 나왔을 텐데 그때도 이제 어른처럼 존중하는 대상으로 부르는 단어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왔던 게 어린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너무 이 린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린 아이로만 취급하니까 그렇지. 좀 목적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단어와의 목적이 네, 좀 너무 다 이상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많이 돼서 조금 저는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할 때도 아이들 의견을 계속 꺼내려고 해요. 저는 네네, 그런 식으로 인형극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한 인형극일 텐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일단은 이 인형극의 명칭부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인형극의 명칭이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이에요. 성폭력 예방 인형극이라 해가지고 인형극은 총 3막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내용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자신의 경계선 지키기나 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중점을 둬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계속 이제 인형극만 보면은 지루해 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가서 OX 퀴즈를 낸다거나 아랑 상황별로 이제 역할극을 해가지고 만약 우리 친구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꼼꼼하게 잘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아이들이 인형극을 보고 이제 많이 배울 텐데 네. 배움의 뒤에는 또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쵸, 질문도 그쵸. 많이 합니까? 질문 너무 정말 뜨겁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손을 들 때 너무 많이 솔직히 다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걸 선택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어서. 어른들은 강의 듣고 질문 안 하는데 이게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입니다. 호기심 많고 궁금하고 다 아이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어른분들은 가끔 이제 눈치 보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꼭 말하고 싶다고 그 마이크를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요즘 이제 성학대 문제들이 정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히나 뭐 친부모나 다른 어떤 아는 지인에 의해서도 성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어린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대다수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경계선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방 인형극 같은 경우에서도 이 경계선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내가 싫으면은 싫다고 말하는 거고, 누구는 좋아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누구는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아마 이 인형극의 주요한 큰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육아를 봤을 때 좀 우리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키우는 게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계속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생각을 꺼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마음 같아서는 교육적인 내용으로도 막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으로서 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애라고 합니다. 우리 김미애 팀장님은 사례 관리,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좀 신체 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반복됐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정서학대에 대한 개념도 워낙에 좀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옛날에는 정서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정서적 학대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이제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그 이제 단순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욕설이라던가 소리를 친다던가 아이에게 뭐 비난의 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뭐 과도하게 뭐 차별성의 뭐 말을 한다던가 혹은 뭐 부부간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노출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꼭 신체적으로 부부싸움이 아니더라도 언어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게 아이들에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언어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부모는 모른 채, 그러니까 아이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부부싸움이었는데 사실 그 싸움을 바라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어른들 차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우리가 방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 방임이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서운 학대라면서요. 그렇죠. 방임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부분들부터 신체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다 아울러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성학대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임이 그 위험성이 높기는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대 대상인 뭐 부모나 아니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 분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때 이게 학대입니다라고 설명을 주로 해드리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뭔가 좀 강력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 학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인식이나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좀 머물러 계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순화해서 그게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학대하면 이거 처벌받는 거죠? 그죠. 아동복지법상도 있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있다 보니까 그 학대가 범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를 내가 혼내는데 이게 뭐 처벌 대상이 될까? 모르시거나 아예 간과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거고. 네네. 예.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을 뭐 때리는 거, 뭐 아이에게 뭐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학대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인식들은 그래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 11월 20일이 바로 세계 아동의
아동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동권리 주간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행사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11월 19일은 그 아동학대 예방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거를 도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법정 기념일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법정 기념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 안을 조금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면 조금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기획한 게 캠페인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캠페인이란 게 뭐냐면 단순하게 아동학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권, 4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은요, 놀 권리가 있고, 참여권, 보호권, 발달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의 부수에 맞춰서 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와 좋은 조금 어떤 부분에서 경험케끔 해주는 상황들을 저희가 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고차원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형태인 거죠. 자, 우리 이제 조자용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과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의미의 아동 학대 예방의 날 어떤 관련해서 또 현재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저희 언론도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야만 좀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1년 365일 우리 아이들 아이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곧 그만큼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관심 안에는 사랑과 조언과 또 때로는 훈육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 이 아동 관련해서 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으로서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부모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동학대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네.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떤 발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크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주변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아이의 인생을 구한다 생각하시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실 텐데 전화를 직접 받으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의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신고 전화는 112로 신고를 받은 그 상황 안에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동해서 만약에 가정 안에서의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면 부모와 아니고 피해 아동과 그리고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걸로 통해로 아동학대가 판단된 사례가 저희 기관으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112로 네, 신고를 하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국아동보호 네. 전문기관 또 내지는 시 단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방문하시고 도움을 드릴 수 네,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자영 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초록우선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구미 본부장을 만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어린이재단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 본부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아동학대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만 중요한 건 학대 이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이 예방 차원에서의 캠페인 특히나 초록우선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바로 그 예방의 최일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주로 벌였던 캠페인이 그 아동의 신호에 응답하라,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캠페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엄마한테 맞았어, 아빠한테 맞았어, 내가 이런 어떤 부당한 경험을 했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이라던가 마음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미리미리 좀 발견을 해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게 이제 이 캠페인의 취지였었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살면서 어떤 학대나 방치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행동이나 어떤 마음이나 표정이나 외모의 변화들이 오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또 가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어른들이 그거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이런 표정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갈까를 조금 어른들이 관심 갖고 더 궁금해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자 이제 그런 캠페인을 좀 전개를 저희가 했었죠. 신호에 응답하라.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응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어른이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해야 그럼요.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응답이 좀 많이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응답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캠페인을 벌이고 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거를 보면은 응답에 이게 많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가 아동 학대 신고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과거보다도 많이 늘었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거를 신고하고 있다는 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그 신고 건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선진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율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000명당 5명 정도 보고가 있어서 여전히 조금 이거에 대한 또 심각성이나 민감함을 가지고 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학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좀 많은 네, 도움도 좀 주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 보면 가족 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 내 폭력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의 구미 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